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장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단식 중단 사흘 만에 병원을 나선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범친명계 중진들이 출마한 가운데 우원식 의원이 오늘 오전 사퇴하면서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펼쳐집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등장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 노선버스는 우회하고 지하철 운행이 늘어납니다. YTN 단독 보도로 인천 검단 신도시 다른 아파트에서도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거라며 현재 시공 중인 공공주택 모두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전반적으로 쾌청한 날씨 속에 보름달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168석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제1야당의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재판을 많이 받았고 또 받는 중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었는지 아니면 법원도 혐의를 인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법원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네, 혐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 때 민간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 산하 공사에 손해를 끼친 걸 검찰은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법 재판 당시 위증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게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 범죄로 보고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의견서만 1,600쪽이나 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의 준비 상황은 임성호, 송재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심사에는 중앙지검 백현동 수사팀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8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1,600장 분량 구속 의견서를 냈고 지금은 500장에 이르는 화면 자료 또 녹취록을 활용해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서 자료를 준비해온 이 대표 측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전망인데요. 필요한 경우 이 대표가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재판부가 양측에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와 자료가 워낙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삼성 불법 승계 의혹으로 19시간 7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최장 심사 시간을 기록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6시간 40분 만인 심사 다음 날 새벽 3시에야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내일 새벽쯤에야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과 함께 민주당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90만 명의 탄원서를 모아서 법원에 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민생을 위해 이 대표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에도 당내 갈등이 묻어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도 여기에 동참했는데 현역 의원 6명은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함께 폭발한 당내 갈등이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여권의 반응까지 박광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시선도 법정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는데요.
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이 당 안팎을 향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이 정치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탄원서 제출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4명과 소속 의원 161명, 이 당원과 지지자 명의의 이 영장기각 탄원서 89만여 장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탄원서는 영장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 구속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며 이 구속 심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영장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며 이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는 날, 당은 공석인 원내대표를 채우는 선거를 치릅니다. 혹시 모를 대표 거리 사태에 대비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애초 4명이 나왔는데 우원식 의원은 뜻을 하나로 모으자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후보들 모두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원내대표 조건이 뭔지 확연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를 잘 지켜야 한다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략과 전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 원내대표와 지금에 있는 지도부는 총선 승리가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이제 가결을 투표한 분들에 대해서 핵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아마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얘기가 나오는 분들을 보고 예. 많은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정치권의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석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출두한 것부터 치면 그동안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관련 혐의로는 3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마다 포토라인에 서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7일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날입니다. 중앙지검 앞 도로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였고 이 대표는 이들 앞에 서서 작심한 듯 10분 넘도록 연설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화무도 11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날 이 대표는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하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지난 9일이었습니다. 단식 열흘째 되는 날이었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인사만 했습니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와 군사독재에 맞섰던 김수영 시인의 시 폭포를 인용하며 어둠이 짙어질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소환을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5번째든 6번째든 나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 대표는 또 한 번 소환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대표는 말투와 행동에서 장기간 단식의 여파가 느껴졌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대표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손에 쥔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사성어와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의 강압 수사임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기력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판사 앞에서 검찰의 논거를 반박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쟁거리는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의 표정에서는 구속기로에 서 있는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에 들어선 곳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곳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이었는데 결과는 영장 발부였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서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으로 법정에 섰고 2년 뒤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곳에서 영혼이 걸렸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321호를 배정한 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법정 2곳 가운데 하나로 유력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치면 병원이 아니라 여느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보통 피의자는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는데 이 대표 또한 이런 같은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들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너무 놀랐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선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와 연관된 것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전반적으로 쾌청한 날씨 속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일교차도 무척 커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연휴 내내 비 예보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날씨가 대체로 좋을 걸로 보입니다. 연휴 전날인 내일, 그러니까 이른 귀성길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지만 밤에는 모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연휴가 시작되면 하늘이 맑게 끼겠고 이후에는 구름의 양만 차이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이틀째이자 추석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게 끼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귀성 귀경길에 어떤 것들 주의해야 합니까? 네, 연휴 내내 날씨는 맑겠지만 아침 안개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밤사이 지표면이 차가워져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첫날과 추석, 귀성길과 성묘길 아침 교통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교차도 무척 커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낮에는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귀성길과 귀경길의 바다의 물결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상교통이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연휴 셋째 날인 주말부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아져 휴일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부터 개천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이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 무기 체계 등이 대거 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올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선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로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K2 전차를 필두로 다연장 로켓 천무와 함께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LSAT,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공격형 무인기 등이 줄지어 위용을 자랑합니다. 또 북핵 억제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AR 영상으로 행진에 동참합니다. 이와 함께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이 행진에 나서는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올해 시가행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첨단 탄도탄 방어체계 등을 선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든든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건 지난 2013년.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로 정례화됐지만 2018년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야간 에어쇼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동원되는 군 장비도 2013년 105대에서 올해 170여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행진에 앞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도 열리는데 10월 1일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행사도 앞당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 참여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으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경찰은 부대 이동 시간에 맞춰 동부간선도로와 동작대로, 강변북로 등 진행 방향 차로를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267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오후 6시까지 지하철 2, 3, 5호선을 모두 13차례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통제 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YTN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하주차장 기둥에 있는 게 아니라 외벽에 있는 철근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LH에서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부 박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게 무량판 구조의 지하주차장에 기둥 부근에 철근이 누락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랑 좀 다른 거죠?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설명을 위해 준비한 자료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호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게 해서 공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기둥 부분을 지탱하는 전단 보강 철근이 빠진 게 주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역시 이 주차장 기둥 철근이 빠진 게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아파트 주거동에 외벽에서 철근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런 벽식 구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 자체가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 건물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철근이 얼마나 빠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얼마나 빠졌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 역시 YTN이 입수한 자료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이 불거진 뒤인 지난 7월 설계업체들이 보강 방법을 검토하며 작성한 보고서 중에 일부입니다. 외벽을 보강하려면 철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 적힌 D@110V란 들어가야 하는 철근의 규격을 의미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수직 방향의 10mm 철근이 110mm 간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D10@150H는 수평 방향에서 10mm 철근이 150mm 간격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벽 구간의 철근이 수직과 수평으로 각각 12.96제곱센티미터, 9.51제곱센티미터만큼 필요하다고 계산돼 있는데 실제로 시공된 철근량은 3.57제곱센티미터에 불과하다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철근이 필요한 양에 비해 70% 정도 모자라다는 건데요. 그런데 YTN이 이런 내용을 보도한 뒤 LH 관계자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설계업체와 함께 확인해보니 누락된 철근량이 보도된 것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아까 벽체 보강 방법을 검토할 때 작성한 보고서와 필요한 철근의 간격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보고서엔 110mm 간격으로 넣는다고 기재됐던 게 해명 자료엔 220mm, 330mm 간격으로 바뀌는 등 철근을 더 넓은 간격으로 띄엄띄엄 배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같은 설계업체가 보강 방법을 검토할 때의 보고서와 보도 뒤 해명 자료에서 필요 철근량을 다르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누락된 철근의 비율이 앞선 보고서처럼 70%인지 아니면 현재 LH 주장대로 그보다 낮은지는 앞으로 개선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이게 70% 수준으로 시공됐다는 게 아니라 100이 돼야 되는데 30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LH가 해명을 했는데 당초 설계된 거랑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그거를 근거로 지금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LH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번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일 처음 알아야 됐던 건 현장의 감리단장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시공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던 중 철근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설계업체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가 필요한 철근의 양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LH와 설계사무소 측은 모자란 철근을 대는 이른바 증타 방식으로 보강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리단장은 문제가 된 부분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교체당하고 소속된 회사에서도 보직 해임됐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몇 번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너네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말이 많냐 시비 걸라고 그러냐 우리가 잘 됐든 잘못했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뭐 입 닥치고 예예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이 일단 걱정일 것 같은데 다 알고는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도 뒤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는데요. 지난 4월 같은 검단 신도시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나고 입주 예정자들이 LH 측에 자신이 들어갈 아파트에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문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때마다 LH는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6월 말쯤에는 조사 결과 빠진 철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토해본 결과는 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말로만 말씀드리면 다른 입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 싶어서 일단 뭐 도면으로 보여드리고. 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이 6월 28일인데 LH가 문제를 최초로 인지했던 건 6월 22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입주 예정자들에겐 철근이 빠지지 않았다며 둘러댄 겁니다. 보도가 나간 뒤 LH는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느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는 시점이 늦어졌다며 설명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수습하게 됩니까? 네, 우선 LH는 이미 시공된 벽에 부족한 양만큼 철근을 덧붙이는 증타 방식으로 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하기엔 비용이 막대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안전하다는 자문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YTN이 전문가에게 이 증타 방식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주로 기존 건물을 보수할 때 사용하지 신축 건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공법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증타 방법은 실은 이제 신축 건축물에는 쓰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보수 보강할 때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면 그 보수 방법입니다. 게다가 현재 해당 아파트 공사 진행률이 3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면 재시공이 아닌 증타가 최선인지를 놓고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더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더 있다는 저희 보도에 대해서 LH 대응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정부 대응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가 그 점검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주거동 건물 외벽에서 또다시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국토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 건물 지하 외벽에서 철근이 70%가량 빠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LH는 해당 아파트 단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표시하는 등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구조 설계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거듭된 LH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해 현재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일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하기 전에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자체가 썩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역시 긴급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박정규 기자가 설명하긴 했는데 앞으로 보강 계획은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LH는 외벽 철근 누락에 확인된 아파트 동 골조 작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증차공법이라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철근이 빠진 외벽 부분에 콘크리트와 철판, 탄소 섬유 시트 등 추가 보강 자료를 덧대서 구조물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하는 공법입니다. LH는 이 보강 공사가 건물 증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기존 건물 내진 구조를 보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보강 공사에 착수했고 오는 11월 2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콘크리트 양생을 마치면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이번 일과 같은 부실 시공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조치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 2회 더 확대하고 입주민과 소통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아파트 전면 재시공 필요성에 대해선 보강공사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해 재시공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 사실을 숨기고 보강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강공사가 끝난 뒤 점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대 5종의 전웅태 선수는 첫 2관왕을 달성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YTN과 인터뷰에서 그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번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한테 이런 행운이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제가 이렇게 근대오종을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이런 좋은 행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또 아직 솔직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떨떠름합니다, 지금. 펜싱 랭킹 라운드 경기가 3일 정도 전에 먼저 치러졌는데 제가 원했던 결과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경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정말 안 풀리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이랑 이제 코치 선생님들까지 다 멘탈 잡아야 된다.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 경기 끝난 거 아니다. 근대오종은 이제 시작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경기를 조금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랭킹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경기에 좀 더 전념하려고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대오종이 정말 훨씬 더 훨훨 날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저를 필두로 이제
같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달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다음 달 1일부터 900ml 흰우유 제품 출고가를 4.6% 인상해 할인마트에서 판매 가격이 2,900원대로 오릅니다. 남양유업은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인상합니다.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은 4에서 6% 올리고 가공유 제품은 5에서 6%,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에서 9% 각각 인상합니다. 인상된 가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적용되고 편의점에서는 오늘 11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최근 유가 상승 분위기를 타고 기름값을 많이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내일까지 전국 5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주 대비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40원 이상 오른 일반 주유소와 리터당 10원 이상 인상된 고속도로 주유소 등입니다. 수출 부진 우려와 체감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7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통신업계가 알뜰폰 등장 등으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기존 고객 붙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통신 3사 모두 가입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통신사 쇼핑몰에 입점한 뒤 주문량이 늘어서 최근에는 하루에 1,500세트 이상 제작합니다.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입점 업체의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통신사가 분석한 빅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AI 추천 기술이 고객이 선호할 만한 제품을 추천을 하고요. 한 통신사 쇼핑몰은 7천여 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더 비싼 상품이 있는지 찾아낸 고객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AI 기반의 판매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준비된 수량을 최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일부 추석 선물 품목은 다른 쇼핑몰보다 최대 40% 더 싸게 판다고 통신사는 주장합니다. 양가 부모님 선물을 찾고 있었던 와중에 그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상품을 안내하는 통신사 쇼핑몰도 있습니다. 개인 특성이나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활용합니다. 맞춤형 상품 특가 정보를 선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식입니다. 인기 상품 공동구매 등 고객의 구매 성향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사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기존 고객이라도 붙잡겠다는 통신사들의 노력이 가입자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내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2억 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었고 자녀들 생활비와 이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전국 각지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 종업원과 이를 투약한 손님 등 8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일하는 클럽에 손님을 모으려고 텔레그램이나 지인에게 마약류를 산 뒤 손님들에게 무료로 권하거나 팔아서 중독시켜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케타민 99g과 엑스터시 30여 정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2,600여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5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은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과 충북,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은 일시적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새벽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4도, 전주 25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가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